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17세 가연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일남 사녀의 맏딸이었죠. 가연아 씨는 사대부 가문으로 충분한 부와 권력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재산은 그 고을의 큰 상단을 운영하는 하천석 단주가 몰수하여 갔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는 하루아침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초라한 초가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가연아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죽음이 이상하다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의 죽음의 의문을 갖고 알아보고 다녔던 거죠. 그러나 관아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로 인한 죽음이며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처음 관아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 자수를 했다며 차명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니 사람을 착각하여 죽였다는 이유였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 사고로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담보로 많은 금화를 하단주가 빌려줬다며 모든 재산을 몰수했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갈 때쯤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연아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이 많았지만 이제 가장으로 살아갈 것을 먼저 걱정해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가 할 수 있는 일 중 어머니를 도우면서 배웠던 한복 만들기 뿐이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순이 어멈한테 여러 장의 그림을 보여주었죠. 그림에는 마님, 처녀, 선비 그리고 기생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씨 그림은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금방이라도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구먼요. 웜에 한복 좀 보게. 한복이 요렇게럼 고울 수가 있는감요? 순이어멈, 자네 눈에는 한복이 곱게 보이는가?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구먼요. 그동안 아씨가 워낙 얌전한 색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으셔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림처럼 고운 색으로다가 만들기만 해봐요. 이 문지방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올거구먼요. 그렇게 말해주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구나. 순이어멈 기생집에 먼저 금잔화에 한복 잘 만드는 침선장이 있다고 알려주고 오거라. 가연아 씨는 순이 어멈의 입담을 알기에 소문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순이 어멈이 기생집에 들어가니 연선이가 불렀습니다. 순이 어머니 여길 웬일이야? 연선이구먼. 이것 좀 보더라고. 세상에,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야? 어쩜 한복이 이리도 고울까? 어쩌? 한복 이렇게 만들어주면 연선이는 만들어 입을 것이여? 당연하지. 요즘 예쁜 한복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집은 어디야? 기다려보더라고. 다른 아이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알려줄 것인께. 순이 어멈, 서운하게 왜 이래? 나 먼저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소문내줄게. 순이 어멈은 연선이만 알려줘도 기생집에 소문나는 것은 반시즌도 걸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첫 번째 손님으로 기생 연선이를 데리고 가연아 씨한테 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금잔화라고 목판에 글이 써져 있었답니다. 연선이는 초라한 초가집여서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침선장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연선이가 방으로 들어가니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가연아 씨가 우아하고 도도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선이는 생각했답니다. 여인인 내가 보아도 이리도 어여쁘신데 사내들이 보면 한눈에 반하겠구나. 그리고 가연아 씨는 지식이 많고 여인으로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이 출중하다고 소문으로 알고 있던 터라 가연아 씨의 솜씨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순이어멈한테는 들었겠지? 네, 그런데 아씨께서 이렇게 고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해 주어 고맙구나. 보다시피 내 사정이 이렇다네. 연선이는 직접 가연아 씨를 보니 다정하고 인자하고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선전에 같이 가서 옷감을 고르는 것이 좋겠구나. 선전에는 고운 비단이 많았죠. 가연아 씨가 고른 옷감을 연선이의 몸에 대어 보니 연선이의 얼굴이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5일에 걸쳐 연선이의 옷을 만들어 여러 기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답니다. 연선이는 가연아 씨가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다른 기생들한테 선을 보이니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다들 놀랐던 거죠. 무엇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경하던 기생들은 연선이의 새로운 모습에 함성을 보내며 다른 기생들도 한복을 해달라 순이어멈을 찾았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는 동생들과 생활하는데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죠. 그래서 남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순이 어멈이 급하게 오더니 말하였습니다. 가연아 씨, 어여 줄자 가지고 함께 가실 때가 있구먼요. 어디를 말이냐? 지금 한단주 아들이 두루마기와 다른 옷들도 만든다고 합니다요. 그런데 운둔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침선장은 무섭다며 안 간다고 했구먼요. 워낙 요상스러운 소문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씨가 갈 거라고 못 받고 왔구먼요. 순이 어멈,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면 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더냐? 웜에 가연아 씨, 지금 우리가 더운 밥, 찬밥 가릴 때인감요? 같은 시간이면 돈 되는 것을 해야지요. 그래, 순이 어멈 말이 맞다. 그런데 나도 좀 무섭구나. 아씨 내가 있은께 걱정 붙들어 매셔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단주 아들이 사는 기와집으로 갔죠. 그 기와집은 가연아 씨와 가족들이 살았던 기와집이기도 했답니다. 가연아 씨는 대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게 아파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가연아 씨는 집안 이곳저곳을 보았지만 추억이 없는 곳이 없다 보니 눈물이 샘솟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웜에 내 정신 보소. 아씨 나 지금 가야 쓰겄는디요. 연선이하고 약속을 했는디 제가 깜빡했어라. 가연아 씨 제가 금방 댕겨 올게요. 그리고는 가연아 씨만 놔두고 횡하니 가버렸답니다. 가연아 씨는 순이 어멈이 야속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갈 수는 없어 용기를 내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나오는 이가 없어 기다리는 동안 옛 추억을 생각하며 가연아 씨가 생활했던 별당으로 갔죠. 별당 마루에 앉아 자신이 새겨놓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답니다. 그런데 가연아 씨가 별당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틈 사이로 몰래 가연아 씨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단주 아들 한준상 선비였답니다. 한 선비는 가연아 씨가 마루에 앉아 마루에 작게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고 있으면 작은 소리로 읊었죠. 햇살이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행복하구나. 가연아 씨가 마루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면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은 놀자며 나를 부르니 행복하구나. 그리고 창 옆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고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니 새소리가 나를 반기니 행복하구나. 이렇게 가연아 씨가 남겨놓은 추억들을 한선비의 마음에도 담았던 거죠. 한선비는 일반인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것조차 아니 부모님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17살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부모님조차 자신의 방에 들어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극심한 정신 이상을 보였던 거죠. 한단주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하여 18세 되는 해에 가연아 씨의 옛집으로 보내 혼자 지내도록 했습니다. 밥만 머슴통에서 보내주었죠. 한선비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루, 문지방, 기둥 그리고 창틀 여기저기에 행복하다는 말들을 새겨놓았는데 한선비도 매일 보는 행복하다는 글씨에 자신도 그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졌던 거죠. 그리하여 아침에 눈을 뜨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을 느껴보려 했고 햇살이 포근한 날 마루에 앉아 행복함을 느껴보려 했으며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기둥에 기대어 행복을 느끼려 하니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싹트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보게 되고 꽃을 보게 되고 나비를 보게 되고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당에 들어온 여인을 보며 세상에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문틈 사이로 여인의 동선을 따라보고 있었는데 여인이 점점 한선비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는 문틈을 조금씩 열면서 여인을 시야로 쫓아가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한선비의 몸이 대청마루로 확 튕겨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가연낭자는 주인이 방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실례를 한 것 같아 빨리 사죄드리고자 대청마루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선비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중인지 방에서 나오는 중인지 모를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는 가연아 씨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는 어여뻐 보이는 여인이 바라보고 있어 방으로 쏙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나오는 중인 걸로
천천히 허리를 펴고 문을 닫고 나왔답니다. 제가 방에 계신 줄도 모르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가연이라 하옵니다. 아닙니다. 실례라니요. 제가 늦게 나와 죄송할 뿐이지요. 한선비는 자신이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말을 한 것이 믿겨지지 않았답니다. 한선비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저는 한준상입니다. 한복을 가연낭자가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제가 침 선장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작아져서요. 새롭게 다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루마기는 계절별로 3벌, 한복은 계절별로 4벌.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한복을 계절별로 3벌,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4벌. 버선은 계절별로 10쌍이면 될 듯합니다. 듣고 있던 가연아 씨는 한선비가 알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답니다. 한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옷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 옷장을요? 그럼 방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문을 하신 것 같아서요. 한선비는 자신의 방에는 그 누구도 들이지 않는데 가연낭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하니 방이 지저분한지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연낭자, 잠시 기다려 주시지요. 한선비는 방에 들어가 창문과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살피고 난 후 가연아 씨가 들어올 수 있게 했죠. 가연아 씨는 사내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이 무척 어색했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한선비의 방에 들어오니 모과향이 향긋하게 바람에 실려 가연아 씨의 심장에 콕하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보니 서책이 많았죠. 한선비님은 서책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책 보는 것 말고는 없다 보니. 가연아 씨는 막둥이의 스승을 찾은 것 같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선비를 쳐다보며 말하였답니다. 그럼 과거 시험 준비도 하시나요? 사서오경은 공부했으나 따로 과거 시험은 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9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매일 누이들하고 놀다 보니 여인들이 하는 놀이만 하고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걱정이 되어서요. 그랬군요. 제가 좀 낯을 가립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낯가리는 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연낭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괜찮습니다. 만약 남동생과 같이 오셔서 제가 낯을 가리지 않는다면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요? 제가 한시름 놓았습니다. 한복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선비는 환하게 웃는 가연아 씨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 보였으며 한선비의 심장에 따뜻한 빛이 내려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답니다. 한선비의 정신은 혼미해지면서 입꼬리는 실룩실룩 올라가고 있었죠.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 보았는데 옷감은 최상급으로 좋은 원단이었지만 한선비하고 어울리는 옷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들이 수선도 못할 정도로 작아져 있었답니다. 한선비의 옷들을 보니 외출도 못할 정도로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아 안쓰럽게 느껴졌죠. 옷은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수만 재고 가겠습니다. 한선비는 가연아 씨 앞에 섰답니다. 가연아 씨는 순간 앞이 답답했죠. 한선비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가슴만 보여 생각했던 것보다 큰 키에 가연아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선 한선비 뒤로 가서 어깨 넓이와 팔 길이 그리고 다리 길이를 재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는 가슴 치수를 재어야 하는데 가슴품도 생각보다 넓었던 거죠. 선비님 팔을 벌려주시지요. 그리고는 한선비의 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신의 팔을 최대한 늘려 줄자를 뒤로 보냈지만 반대 손에 잡히지 않으니 대략 난감했답니다. 그렇게 가연아 씨가 안간힘을 쓰며 치수를 재고 있을 때 한선비는 가연아 씨의 향긋한 향기에 심장은 요동을 치고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연아 씨가 빨리 치수를 재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참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몸에 닿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힘겹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기도 했고 낑낑거리는 가연낭자가 안 돼 보이기도 해서 깔끔한 해결책을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한선비는 자신이 가연아 씨 품으로 들어가 안겼던 거죠. 가연아 씨는 자신의 얼굴이 한선비의 가슴에 닿았고 손에 끈이 잡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가연낭자, 이제 치수를 재시지요. 가연아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치수를 재었답니다. 그리고는 둘은 멀찌감치 떨어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해도 서로의 요란한 심장 소리를 들켰기에 부끄러워 얼굴이 발그스레졌죠. 가연아 씨는 내일 막둥이하고 같이 오겠다 인사를 하고는 한선비 댁에서 빠르게 나왔답니다. 그렇게 둘은 몽글몽글한 가슴앓이를 하며 뜬 눈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이 되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연아 씨는 막둥이 성우와 한선비 댁에 가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리며 걸었죠. 성우야, 스승님한테 장난을 치면 될까? 누님 아니 됩니다. 큰 소리 내지 않기, 스승님 만지지 않기, 뛰지 않기, 누님 귀에 딱지가 않겠습니다. 역시 내 막둥이구나. 그런데 누이가 왜 이리 긴장이 되는 것이냐? 한 선배님한테 잘 못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응, 내가? 아니, 없느니라. 가연아 씨는 어제 일을 생각하며 얼굴이 뜨거워 손 부채질을 하며 한선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한선비 댁에 도착하니 막둥이가 말하였습니다. 누이 여기는 저희가 살았던 집이 아닙니까? 맞다. 가연아 씨는 자신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린 성우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지는 않느냐? 성우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하였죠. 보고 싶습니다. 성우야, 눈물이 나오면 울거라.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이 울어도 됩니까? 가연아 씨는 성우를 보고 끄덕끄덕했죠. 그제야 성우는 큰 누이를 안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까지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렇게 성우의 울음소리는 담을 넘어 한선비 귀에도 들렸던 거죠. 한선비는 가연아 씨 목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마당까지 나와 가연아 씨와 성우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선비는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부모님과 이별한 것에 마음이 아팠죠. 내가 성우와 잘 지내봐야 되겠구나. 가연아 씨와 성우는 별당 마당에 있는 한선비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우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매일 서로 스승님, 제자님 부르면서 무엇이 재미있는지 웃기도 하고 티격태격 말씨름도 했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옷은 어머님이 쓰던 안방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린 성우도 걱정이 되었고 한선비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었던 거죠. 한선비는 성우와 놀아준다며 자연스럽게 별당에서 나와 앞마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누이들하고 놀다가 남자인 스승님과 뛰어노니 더 재미가 있었고 한선비는 뛰어다니는 성우가 걱정이 되어 쫓아다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온 집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가연아 씨는 한선비가 당장 외출할 수 있는 한복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선비는 한복과 두루마기까지 입고는 어색해하며 가연아 씨를 바라보고는 말하였습니다. 가연낭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선비님, 제가 본 선비님 중에서 최고로 멋있으십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런 가연아 씨의 웃는 얼굴이 어여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넋놓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한선비의 눈빛을 보니 가연아 씨의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죠. 한선비도 그런 가연아 씨를 자신의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온몸은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우가 없었다면 둘은 이미 일을 치룰 기세였으니까요. 한선비님, 이렇게 차려입었으니 저와 외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뭐요? 지금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이 적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가연아 씨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비한 비단신을 꺼내 놓았답니다. 이 비단신은 한선비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두루마기는 한선비님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갓은 선비님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렇게 한 발 두 발 가연아 씨를 믿고 나가니 긴장은 되었지만 나름 괜찮았답니다. 성우는 집에 데려다주고 가연아 씨는 사람이 드문 길로 한선비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는 가연아 씨와 나란히 걷는 이 순간이 천국 같았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여러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 한선비는 긴장을 하며 고개를 돌려 부채 틈 사이로 사람들을 보았는데 한선비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오른팔 칠섭이었던 거죠. 순간 한선비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잡고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연아 씨는 선비님의 갓을 풀고 두루마기를 벗겨
얼굴을 가려주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등을 쓸어내리며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잠시 후 한선비는 조금씩 안정을 찾은 듯하여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한선비는 대문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아 가연아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우선 순이 어멈은 들락달락하다 친해졌고 둘째 서연, 셋째 소연, 넷째 하연까지 한선비님 댁으로 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비단 장수도 오게 하여 한선비 몸에 비단을 대어보며 고르게 했죠. 비단심 만드는 사람, 간 만드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오게 하였답니다. 이렇게 한선비 댁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한선비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한단주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한단주는 아들 옆에서 가연처자가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칠서봐, 가연처자한테 가서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말라고 하거라. 늦은 저녁에 칠섭이가 가연아 씨 집에 찾아가 말을 하였습니다. 한준상 도련님 댁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복상 망한 집안과 엮일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우리 도련님 어찌해서 다시 집을 찾고 싶은 것 같은데 어림도 없어이다. 계속 우리 도련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오.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이군. 칠섭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단주 생각이겠지? 가연아 씨는 생각할수록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이 되니 한선비가 불쌍하기만 했죠. 하지만 칠섭이라는 사람은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 그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한선비 댁에 가서 안방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별당에 들어가 뒷마당 쪽 마지막 기둥을 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 기둥에는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곳에 글씨를 새겨놓았던 거죠. 아버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이 기둥에 손을 올리고 괴로워하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다. 가연아 아비가 일이 있어.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구나.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시려고요? 안 가시면 아니 되나요? 나도 가고 싶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봐야 해서 빨리 다녀오마. 아버지는 미소만 남기시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가연아 씨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며 그때 더 잡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거죠. 그때 한선비는 가연아 씨가 울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연아 씨의 슬픔이 한선비의 심장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답니다. 한선비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가연아 씨를 기다려 주었죠. 가연아 씨는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아 한선비를 부르려고 보니 한복과 두루마기까지 입고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님 어찌 옷을 다 입으시고 계신 겁니까? 오늘은 가연낭자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오. 같이 가줄 수 있겠어? 가연아 씨는 곰곰이 생각하고는 말하였습니다. 네, 그러지요. 저도 한선비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한선비는 제법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유를 부리며 걸었답니다. 한선비님 이제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옛 기억 속에 갇혀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용기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든든한 치료제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가연아 씨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선비님이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선비와 함께 도착한 곳은 언덕 사이의 광활한 갈대가 무성한 호수였답니다. 가연아 씨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이곳입니다.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곳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 나이 17살 때는 아버지는 사내가 글만 읽으면 안 된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저를 이곳에 데리고 왔죠.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 사람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목소리는 숨이 막혀오는 듯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연아 씨는 그런 한선비 손을 잡아주며 힘들면 그만 얘기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추궁하고 있었지요. 저는 아버지한테 무섭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니 내 손목을 꽉 잡고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하면 아니 된다면서요. 한선비는 괴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보았는데 그날의 힘들어하는 어린 한준상이 보여 가연아 씨의 포근한 품에 안아 주었답니다. 한선비는 가연아 씨의 따뜻한 품을 의지하며 그 날을 회상했답니다. 점잖은 대감님이 노하여 말을 하였죠. 대체 무엇하는 짓이요? 그만 멈추지 못하겠어? 한단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더 큰 소리로 말하였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도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할 자구려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그 대감님이 뒤돌아가려는데 칠섭이가 칼을 뽑아 찔렀습니다. 어린 한준상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소리는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칠섭이가 말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단주가 귀찮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적당한 사람 사서 관아에 신고시키고 돈만 주면 죽어도 좋다는 사람 찾아 이틀 뒤 자백시켜라. 여기까지가 우리 아버지와 칠섭이의 실체입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생각하면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한선비의 말을 듣고 나니 칠섭이가 허튼 소리로 자신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그리하여 한선비한테 말하였습니다. 한선비님, 어제 칠섭이란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요? 칠섭이가 가연낭자한테 무엇이라 하던가요? 한선비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요. 계속 만난다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연낭자 그 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서 헤어집시다. 한선비님 괜찮으시겠어요? 가연낭자, 저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한선비는 야속하리만큼 뒤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의 마음을 알기에 한선비의 발자취를 따라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갔죠. 한선비는 별당에 도착하여 마지막 가연아 씨가 머무른 기둥에 가보니 기둥 맨 아래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 몸을 숙여보았죠. 아버지 그립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선비는 좀 전에 떠나보낸 가연아 씨가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기둥 옆 마루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한선비는 흙을 파보았죠. 그곳에는 서찰이 있었습니다. 가연아 아비다. 이 글을 내 딸이 평생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힘들게 살 너희들을 생각하면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교차하는구나. 가연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분명 죽인 자는 칠섭이라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한단주일 것이다. 오늘 그 자들을 만나기로 했단다. 그 자들은 국고로 들어갈 황금 상자를 함께 나누자고 하더구나. 뒷일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며 나를 설득했고 그리는 못한다고 하니 내 주변 사람들을 잡아놓고 오늘 언덕 사이에 있는 호수 갈대밭으로 나오라 했단다. 나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의 안전은 책임질 수 없다고 겁박을 주더구나. 가연아, 이 글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칠 것 같아 쓴 글이다. 절대 파헤치려 하지 말거라. 그 자들은 악귀이니라. 악귀이기에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다. 분명 나의 재산도 몰수했을 것이다. 아비가 준비한 집이 있단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연아, 아비가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가 미안하구나. 어미와 동생들 잘 부탁한다. 한선비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토해낸 얘기들이 다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 이야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한선비는 악을 쓰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선비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거죠. 그때 한선비의 입에서 비릿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악귀는 악귀가 대적해줘야지. 이 말을 남기고 광기 흐르는 눈빛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가연아 씨가 만들어준 옷들은 고이 접어 비단신과 갓등을 정성스럽게 옷장에 넣고는 자물쇠로 잠갔답니다. 그리고는 가연아 씨에게 익명으로 서찰을 썼죠. 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버님이 준비한 것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연아 씨한테 전달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연아 씨의 얼굴이 보고 싶어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마당에서 서찰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았죠. 한선비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어릴 때 아버지가 시켜 억지로 배웠던 검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선비는 운동신경이 남달라 배우는 속도가 빨랐죠. 아버지와 칠섭이를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체력을 키우고 틈틈이 무예책을 보면서 익혔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한선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단주는 첫째 아들이 왔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단주는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아들을 보니 무섭다고 징징거렸던 예전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한단주는 아들의 눈빛에 살기가 보여 섬뜩했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면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아들 같구나.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변해서 좋으십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아버지 이제 저도 상단 일을 배웠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좋으니 오거라. 그럼 내일부터 오겠습니다. 한선비는 신을 신으면서 살짝 휘청했죠. 한선비는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런 자신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다음 날 한선비는 누구보다도 일찍 상단에 나와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위치 파악을 했답니다. 한선비는 아버지한테 신임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발톱을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사의 방법을 터득하니 한선비가 진행하는 장사들이 이문을 많이 내어 상단은 더욱 더 번창하게 되었던 거죠. 한단주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신임을 했으며 상단의 밑바닥까지 보여줘도 될 거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서를 꺼내며 거래처와 조정의 대신들에게 무엇을 바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부채까지 모든 문서들이었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칠섭의 실체를 보게 되는 날이 되었던 거죠. 문서에는 칠섭이를 통해 부적절한 일들을 행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존재가 더 작게 느껴졌답니다. 한선비는 칠섭이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아버지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악행이 멈출 테니까요. 그리하여 칠섭이가 실수로 일을 크게 키웠던 것들을 찾아내어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키워 칠섭이의 존재를 상단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단주는 칠섭이가 발톱의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칠섭이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한단주는 칠섭이를 배제하고 척척 일 잘하는 아들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섭이는 한단주한테 서서히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섭이는 생각을 했답니다. 두 놈 중에 한 명은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한단주를 죽일까? 아들을 죽일까? 한단주를 죽이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동안 상단일을 하며 몰래 빼돌려본 돈이 솔찬한데 그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아들을 죽여야 되겠군. 칠섭이는 아들을 어디에서 죽일 건지를 생각했답니다. 마침 이틀 후에 한선비가 인삼 계약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서야 했던 거죠. 헌데 산 한 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악나라기로 유명한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단주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단주님, 이틀 후에 악나라기로 유명한 산적들이 사는 산을 넘어 인삼 계약하려 도련님이 가야 합니다. 너무 위험하니 제가 같이 따라가면 어떨까요? 아들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좋습니다. 무술도 잘하시니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이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떠나는 날이 되었답니다. 칠섭이는 스치기만 해도 옷감이 잘릴 수 있는 칼을 준비했죠. 한선비도 긴 칼을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칼은 저만 있어도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요. 알고 있다. 이거 차고 있으니 위압감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느냐? 도련님은 멋으로 칼을 차신 겁니까요? 자네 조용히 하게나. 내가 칼도 못 쓴다고 소문낼 일 있는가? 그리고는 한선비는 웃으면서 칠섭이의 얼굴을 살폈죠. 칠섭이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살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산을 올라가는데 서로 여유를 부리며 걸어갔지만 긴장감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하니 칠섭이가 칼을 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칼을 한선비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한선비는 더 빠르게 돌면서 칼을 뽑고는 칠섭이의 오른 손목을 내려쳤죠.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칠섭이의 칼잡이 인생도 끝이 났답니다.
나를 죽일 생각이었군. 다리병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 고을에서 떠나거라. 아버지한테는 산적을 만나 싸우다가 죽었다고 알릴 테니 관아에 신고하면 한 단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는 차명이다.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이냐? 내가 살려줄 때 조용히 떠나거라. 칠섭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덜렁거리는 손을 잡고는 산적을 피해 사라졌답니다. 한선비는 상단 돌아가는 일이 아버지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모든 방식을 한선비 방식으로 바꾸었답니다. 한단주는 이해조차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자신의 입지는 상단에서 줄어들고 아들의 입지가 커져갔죠.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상단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허나 아들이 똑소리나게 운영을 하니 한단주는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포졸들이 한단주 집으로 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명은 사기죄, 방조죄이었습니다. 한선비는 익명으로 관아의 아버지의 사기죄와 방조죄 등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냈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칠섭이를 통해 가연아 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들도 함께 있었죠. 한단주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한선비는 아버지 가시는 길에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한단주는 아들 볼 면목이 없었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계속하다 보니 조금 남아있던 죄의식조차 없이 악마로 살았다는 것을 유배를 떠나는 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상단을 바로 잡기 시작했답니다. 국고로 들어가야 하는 황금 상자도 국고에 반납을 했으며 가연아 씨의 재산도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상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사람들도 찾아내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상단은 겨우겨우 운영이 되었지만 한선비는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죄가 탕감된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했답니다. 한선비는 마지막으로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을 알리기 위해 가연아 씨를 찾아갔죠. 가연아 시댁 담 너머로 들려오는 5명의 웃음소리는 한선비의 마음의 안개로 내려앉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연낭자가 보고 싶구나. 사실대로 말하고 나면 가연낭자를 못 볼 생각이 드니 힘이 드는구나. 한선비는 급히 발을 돌려가려 하니 누군가 한선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선비는 깜짝 놀라 뒤를 보니 가연아 씨가 붙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서로의 눈빛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둘만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았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가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한선비가 마당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비님 동생들은 지금 별당에서 같이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혼자 잘 다니셔서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것이 힘이 드시는 겁니까? 가연아 씨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한선비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연낭자, 제가 혼자 다니는 것을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한선비님이 저를 보러 오지 않으시니 제가 못 참고 시간 날 때 이곳에 왔지요. 상단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가연아 씨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가연아 씨의 표정은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눈에 한가득 담고자 쳐다보았답니다. 한선비님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습니까? 어여쁨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연아 씨는 부끄러워하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순이어멈이었습니다. 웜에 한선비님하고 가연아 씨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가시는구먼. 내가 딱 보니께 오늘 큰일 치르겠구먼. 어차피 일이 될 것을 먼 길을 돌아왔어야. 그나저나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야 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겨? 아이고, 내가 속 터져 답답하구먼. 그냥 넘어뜨리고 넘어지면 그만인 것을. 순이어멈은 큰 하품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가연아 씨 방에서는 한선비가 무릎을 꿇고 가연아 씨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칠섭이는 영영 칼을 잡을 수 없게 된 것과 아버지는 유배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요. 가연아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연아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한선비도 아버지와 칠섭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가연아 씨는 한선비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며 아버지와 칠섭에게 벌을 주기 위해 한선비가 겪었던 고통의 크기는 느낄 수조차 없었답니다.
가연아 씨는 한선비를 일으켜 앉게 하고는 한선비를 자신의 품 안에 안았습니다. 한선비님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어찌 이렇게 힘든 길을 홀로 견디셨나요? 이제 그 고통의 마음 내려놓으시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한선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선비는 그제야 가연아 씨를 조심히 안고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 둘씩 아침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일입니다. 가연 낭자 일어나야 할 것 같소. 아이들이 다 일어난 듯합니다. 가연아 씨는 졸린 눈을 뜨니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는 옷을 다 입고 생각이란 것을 했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내 여인임을 알리고 처제들과 처남을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리하여 가연아 씨의 손을 잡고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막둥이까지 나란히 안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놀란 눈을 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님도 큰 누님하고 주무셨습니까? 저도 큰 누님하고 함께 잘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다른 누이들은 자면서 발로 차고 팔로 때리기도 해서 도저히 함께 잘 수가 없습니다. 성우만 모를 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눈치로 알고 있었답니다. 순이 어멈은 이렇게 있다가는 아침밥이 늦어질 것 같아 말을 하였습니다. 아침이 늦었구먼요. 어여 방으로 드셔요. 우리 성우도련님 배가 속 들어갔구먼요. 스승님 함께 아침 하시지요. 모두들 한선비의 말을 기다리며 한선비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한선비는 기회가 온 듯하여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순이 어멈 이제 나도 가족이 될 것이니 내 아침도 같이 준비해 주시오. 처제들과 처남하고 같이 먹고 싶구나. 아이고, 선비님 아침도 이미 준비했구먼요. 예비 처제들은 한선비님이 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제들과 처남이라고 말을 해주니 너무 좋아 한박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형부, 어서 들어가시지요. 한선비는 처제들이 형부라고 말해주니 그 소리 또한 너무 듣기 좋아 행복이 이곳에 있음을 깨달았죠. 순이 어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연아 씨를 보았답니다. 그동안 동생들을 키우며 마음 고생한 가연아 씨가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겨 좋았던 거죠. 그리하여 가연아 씨와 한선비는 혼인을 했으며 한선비는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제일 큰 상단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선비는 왕으로부터 특별 사면인 해배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 한선비의 아버지는 3년이란 유배 기간을 마무리하고 조용한 곳에 집을 얻어 자신을 반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자성어의 권선징악은 징악이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악한 행위는 당연히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 충신과 효자에게 상을 주고 난신과 적자에게는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엄정한 평가는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술과 더불어 가장 중요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어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오는데 중요한 성어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